안녕하세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이제 15년이 넘어가는데 저는 15년이 되어서야 남편 제사를 처음 차려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돈돈거리며 저한테 늘 심술만 부리던 남편을 알던 지인들은 갑자기 제게 왜 남편 제사를 챙기냐고 의아해하면서 묻더군요. 그때마다 제 꿈속에 나타나서 저와 제 딸을 구해준 이야기를 해주면 남편에게 평생 고마워해야겠다고 앞으로 계속 남편 제사를 챙겨주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남편이 저희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결혼하고 좋은 곳에서 외식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추운 날에 보일러 안 틀고 집에서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있는 건 물론이었고 몸이 아파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괜찮아진다고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게 했죠. 근데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잔기침을 일주일 넘게 하길래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면 돈 든다는 이유를 대면서 치료는커녕 검사도 받지 않았죠. 근데 그 잔기침이 폐렴으로 번져서 병원에 입원을 2년이나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찌나 저에게 툴툴거리고 짜증을 내던지 본인 몸 불편해서 그러는 거라고 불쌍하다 생각하며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을 그렇게 짜증받아주니 저도 정말 힘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병 가노라 하기 싫다고 대놓고 말을 한 뒤 간병인을 붙이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 까칠하고 히스테리 많은 그 양반이 얌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딸이 병원에 병문안 올 때였죠.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자식 복이 없다 보다 하고 거의 포기했을 때쯤 딸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딸이 고1이 되던 해에 결국 폐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툴툴거리길래 장례식 날 남편을 보내면서 제발 내 꿈에도 나타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보냈네요. 그 뒤로 정말 남편은 제 꿈에 나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남편의 이른 슬픔도 잊을 만큼 정말 바쁘게 딸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다행히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더 형편이 좋아졌죠. 그러다 몇 년 만에 처음 남편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서 본 남편은 위아래 정장 차림으로 멀끔하게 입고 서 있더라고요. 꿈에서 깬 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꿈을 꿨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뒤에 제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집에 인사하러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는 남자더라고요. 어머, 우리 딸이 얼굴만 보고 남자를 만나나? 참 잘생겼네. 그치? 진짜 잘생겼지? 근데 얼굴만 잘생긴 거 아니야. 공부도 잘해서 머리도 좋고 능력 좋아서 돈도 진짜 잘 벌어. 그래?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단 말이지? 자네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지금은 투자회사 다니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해외 투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다른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요. 저한테 따님 주시면 우리 윤지 돈 때문에 힘들어할 일 절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니 회사 월급이 꽤 괜찮나 보네. 그건 참 다행인데 사람이 돈 많다고 다 편한 건 아니야. 돌아가신 윤지 아빠가 돈은 참 많았는데 워낙에 구두쇠라서 내가 돈 때문에 고생 좀 했거든. 자네는 어떤 스타일인가? 쓸 줄도 모르고 아끼기만 하는 스타일이야? 아니지? 이건 윤지한테 물어봐야겠다. 윤지야, 혹시 네 아빠랑 비슷한 사람이니? 엄마, 아니에요. 절대 구두쇠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허세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그런 남자예요. 아빠가 워낙 절약정신이 뛰어나서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봤잖아요.
아빠가 저한테는 참 좋은 부모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좋은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두쇠인지 저도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요. 보통은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기 마련인데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셨나 봐요. 오히려 돈을 잘 쓰는지 물어보시는 걸 보니 윤지 씨 말대로 저는 과소비하는 건 아니지만 쓸 때 쓰는 스타일이에요. 윤지 씨가 여름에 덥다고 하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겨울에 춥다고 하면 돈 걱정 안 하고 보일러 뜨겁게 켜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럼 자네 내 사윗감으로 우선 합격일세. 너무 마음에 드는 마인드야. 그래, 쓸 땐 써야지. 그러려고 돈 버는 건데 말이야. 첫 만남부터 저는 사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잘생기고 학벌 좋고 돈도 잘 벌고 게다가 제 딸에게는 그 돈은 아끼지도 않고 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말을 잘해서 첫 만남인데도 불편하지 않고 식사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이런 남자면 내 딸이 매일같이 웃으며 살 수 있겠다 싶더군요. 그리고 예비 사이가 집에 간 뒤에 살짝 딸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딸, 근데 말이야, 네 남자친구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시니? 혹시 외동이나 장남 아니야? 네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아들이 잘나서 결혼하면 며느리 구박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아까 물어보기엔 좀 속물 같아 보여서 못 물어봤거든. 엄마 걱정 마셔. 저 사람 외동이긴 한데 진짜 완벽한 신랑감이야. 왠 줄 알아?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거든.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다 은퇴하시고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서 편히 살고 계신데 거기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는 안 들어오실 거래. 어머 정말? 그럼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 그리고 시부모가 외국에 있으니 명절에도 일 안 해도 되고 엄마는 무조건 찬성이야. 이 결혼 무조건 찬성? 너무 마음에 든다. 얼마 전에 네 아빠가 꿈에 나왔거든. 죽고 처음으로 네 아빠 꿈을 꿨는데 글쎄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더라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싶었는데 그게 네 결혼이었나 보다. 아마 아빠도 하늘에서 허락하시고 기뻐하고 계실 거야. 얼마 뒤 해외에 사는 예비 사이의 부모님이 한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 딸도 만나고 상견례도 치렀죠. 상견례 때 뵌 분들은 상당히 인자한 느낌이 풍겼어요. 한국에 계셨어도 제 딸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결혼한 후에 저에게 엄청 잘했어요. 제 딸이 결혼하고 나가면 제가 혼자 적적할 거라고 신혼집도 제가 사는 곳 근처에 마련할 정도였어요. 가끔 퇴근을 일찍 하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녁도 먹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도 가곤 했죠. 그리고 무슨 기념일도 아닌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늘 이것저것 선물이라고 가져오더라고요. 아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괜찮어. 늘 이렇게 챙기면 자네 부담스럽잖아. 그냥 내 생일이나 챙겨줘. 그리고 편하게 놀러 온다 생각해. 자네 부모님 댁이라 생각하고. 네, 저 진짜 편하게 오고 있어요. 어머님을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외동에다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늘 혼자였거든요. 게다가 대학교를 외국에서 나오고 한국에 올 쯤 부모님이 갑자기 은퇴하시고 해외로 가시는 바람에 거의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외로웠는데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가족이 생기니 너무 좋아서 자꾸만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늘 저에게 한국에 있는 부모라고 하면서 선물을 이것저것 사오는데 비싼 머플러나 귀걸이 같은 제가 평생 살면서 남편에게 받아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윤지야, 근데 네 서방 너한테 잘해주니? 나는 장모님이니까 잘 보이려고 이런 거 사다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엄마는 나한테 이런 거 안 사줘도 너한테만 잘하면 되거든. 너한테도 이런 거 사줘? 엄마 나한테도 정말 잘해줘. 엄마 하는 거에 10배로 잘해줘. 근데
오히려 자기한텐 잘 안 쓰더라고. 카드값 나오는 거 보면 점심도 10,000원 이내로 먹고 차도 있는데 집이랑 회사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다고 출퇴근도 그냥 지하철로 다녀. 살아보니까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아빠랑은 완전히 다른 남자니까. 제 딸이 결혼하고 얼마 뒤 저희 처가 식구들을 불러다가 집들이를 했어요. 저는 위로 언니 3명에 남동생까지 1명 더 있어서 총 5형제였죠. 게다가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다른 형제들은 자식들도 많아서 식구들이 다 모이니 집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자네가 정신이 없지? 우리가 워낙에 가족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 모이면 시끌벅적하다니까. 게다가 서로서로 다 친해서 한 가족이라도 안 부르면 그렇게 섭섭해해. 그래도 나눠서 부르는 것보다 한꺼번에 집들이하고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 오라고 했어. 친지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가족인 게 더 좋아요. 저는 외동에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혼자 지냈잖아요. 한국에 돌아오니 부모님도 없어서 명절에도 늘 외롭게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여있으니 정감 있고 좋은걸요. 다음에도 자주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네. 아직 별로 친하지도 않아서 많이 불편할까봐 걱정했거든. 내 가족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다들 심성도 곱고 성격도 좋으니 금세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 제 걱정과는 다르게 사위는 가족들이 많은 것을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고 말도 재미있게 잘해서 그런지 금세 친척들과 친해졌어요. 저희 가족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위는 저희 가족 모임에도 늘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이때 친해져서 번호도 교환하고 꼭 가족 모임이 아니어도 따로 연락해 만나는 식사를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저희가 모이면 늘 사위가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사위는 자신이 다니는 투자회사에서 얻은 소스라고 하면서 투자 정보를 슬쩍 내놓기도 했어요. 주식이나 코인은 물론이고 적금을 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요즘 은행 중 가장 예금 금리가 높은 곳을 알아봐 주기도 했고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까진 부자는 아니어도 다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서 남은 여윳돈으로 알려준 투자터에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꽤나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윤서방은 진짜 돈 관련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나 저번에 알려준 주식 정보로 꽤나 수익 봤어. 고마워. 다음에도 잘 부탁해. 나도 덕분에 이번 달에는 월급보다 투자 수익이 좋다니까. 자네 이거 다 회사 내부 정보 빼오는 거야? 그거 불법 아니야? 네, 아니에요. 내부 정보 아니에요. 저는 주식 종일을 안 하고 있어서 빼어드릴 정보도 없어요. 지금 해외 투자 부서에 있는데 해외 기업이나 자원 투자를 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뉴스 보고 공부해서 괜찮은 곳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뉴스 보고 그냥 공부하는 건데 이 정도로 종목을 잘 집어낸다고? 돈 벌리고 싶으면 무조건 윤서방한테 물어봐야겠어. 네, 혹시 제가 알려드린 것 말고 관심이 있으신 분야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제가 투자회사 다니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자네가 알고 있는 정보들로만 투자를 해도 회사 월급은 걷돈이 넘길 텐데 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많고 회사 그만두고 아예 전업 투자로 전향해도 되지 않어? 안 그래도 제 꿈이 제 이름 걸고 사업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실히 뭔가 하고 싶은 건 없어서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거고요. 인맥도 만들고 사회 경험도 쌓으려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 믿고 꼭 투자해 주세요. 당연하지. 자네 괜찮은 사업 아이템 찾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 내가 무조건 투자할 테니까.
사위가 알려주는 투자 정보들로 수익을 올리는 친척들이 늘어갔어요. 그래서 돈 관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사위한테 물어보게 됐죠. 그렇게 저희한테 신뢰가 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자주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서야 이런 발언들이 다 의도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니 갑자기 사위가 그만두고 사업을 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갑자기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결혼 생활에는 더 안정적일 텐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 이름 걸고 사업하고 싶다고요. 사실 그게 제 어릴 적 꿈이었어요. 근데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어서 그냥 회사에 취직했던 거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계속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성공 확신이 드는 아이템이 있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게 대체 뭔데? 얼마나 괜찮은 아이템이길래 월급을 그렇게나 많이 주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야? 요즘 한국 음식이 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스파게티나 피자 같은 서양 음식을 주로 찾지만 해외에서는 한국 연예인 덕에 젊은 사람들한테 한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정식집을 해보려고 해요. 한정식집? 개인 투자 회사도 아니고 음식점을 한다고? 그것도 요리하기 까다로운 한정식을. 자네 요리 잘하나? 요리는 요리사가 하면 되죠. 저는 경영을 하는 거고요.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크게 만들 겁니다. 본점은 한국에 두고 다른 지점들은 해외 쪽에서 차리려고요.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나와서 실력 있는 친구랑 같이 동업할 거예요. 이미 회사 다니면서 준비 다 했어요. 메뉴도 만들어 놨고요. 유명한 외국계 기업에서 투자도 받기도 했는걸요. 맞아, 엄마. 엄마한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인데 나한테는 결혼 전부터 말했었어.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회사는 그만두는 거고. 사위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투자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투자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할 사업 성공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자네가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네. 회사 그만두고 뛰어들어도 되겠어. 잘 될 것 같네. 그럼 어머니도 한번 투자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미 여러 곳에서 투자하기로 한 거 보면 투자 가치가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투자하신 금액의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 어머니가 최근에 부동산 대지를 팔아서 큰 목돈이 있다 들었는데 그거 그냥 두지 마시고 저한테 투자해 보세요. 처음 시작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시작을 혼자 힘으로 해봐야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거거든. 내가 가족이란 이유로 쉽게 도와주면 시작은 쉬워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어질 거야. 처음에 그런 걸 미리 겪어봐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대신 처음에 잘 되고 자리가 잡으면 아낌없이 투자해 줄게. 저는 진심으로 사위에게 말을 했어요. 사위도 제 말을 귀담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잠시 사위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지금이 기회야. 나중 되면 투자한다고 해도 안 받아줘. 뭐든지 투자할 때는 초창기에 해야 수익률이 높은 법인데. 엄마는 부동산 투자만 할 줄 알고 다른 건 보는 눈이 없네. 나도 이 사람 사업하는데 돈 보탰어.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사업 아이템이 너무 괜찮아서. 그러니까 엄마도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남 믿고 투자해. 엄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글자로만 쓰여있는 계획일 뿐이잖아. 엄마는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투자하고 싶어. 근데 넌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했어? 혹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준 그 돈? 엄마가 결혼 전에 준 돈이랑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다 투자했지. 이거 사. 그걸 투자하면 어떻게 해? 그건 엄마가 너 힘든 일일 때 쓰라고 건네준 건데 지금 투자해서 몇 배로 불린 다음에 나중에 힘들 때 쓰면 되지 뭐. 돈 그냥 놔둬서 뭐해. 이후에 사위는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저에게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투자해보라고 넌지시마라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늘 거절했고요. 근데 하루는 사위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오늘 가게 낼 곳 알아보러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은 되는데 내가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저희가 아직 지점을 어디 낼지 못 정했어요.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잘하는데 어떤 건물이 좋은지 상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물 대비 월세 적정 금액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이쪽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 가게 낼 곳 알아보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래도 부동산은 빠삭하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잖아. 한정식 규모랑 대충 원하는 조건들을 말해줘. 그거 맞춰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괜찮은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더 많은 곳을 보고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부동산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괜찮은 곳을 추천받아 함께 찾아보러 다녔죠. 이 동네는 한정식 집은 없어서 들어서면 주목받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주거단지도 가깝고 젊은 사람들이 놀러 많이 오는 곳이거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아마 대박 날 거예요. 약간 고급 한식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처럼 부자 동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말씀한 곳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야. 여기가 원래 장사가 잘 된 곳인데 사장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놨어. 권리금도 장사 잘 되는 거에 비해 저렴하고. 여기 위치는 참 괜찮네. 앞에 큰 대로변도 있어서 찾기도 쉽고 가게 전용 주차장도 널찍하게 있으니 아무래도 고급 한정식 집이면 대부분 차를 가져오니까 주차장이 큰 게 좋을 것 같아. 정말요. 여기다가 가게 내면 입소문 나기에도 괜찮고 대박 나겠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저한테 투자하실 생각 없으세요? 늦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위는 한동안 저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날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걸 들은 제 친구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냥 혼자 하는 한정식 집이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음식점을 시작하는데 해외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냥 한정식 집이 아니고 퓨전으로 해서 젊은 사람 그리고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명함 하나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투자 회사를 다녔다고? 그래 여기. 우리 조카가 거기 다니는데 걔가 만나면 맨날 미국 주식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해외 쪽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하니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구만. 네, 조카분이 투자회사에 다니세요? 근데 거기 규모도 큰 회사고 같은 해외 파트라도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다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 거기 회사가 좀 커. 어떻게 그 회사 다닌다고 다 아는 사이겠어? 그나저나 이제 다음에 볼 곳은 어디야? 가까워? 제 친구가 휴대폰으로 다음에 갈 장소를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전화 왔다고 하더니 저 멀리에 가서 통화를 하고 왔어요. 방금 동업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좀 오라고 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다른 곳에 들려야 될 곳이 있어서 모셔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사위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인사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곳들은 친구와 저 둘이서만 보았어요. 그중 괜찮은 건 다른 날 사위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죠. 그리고 며칠 뒤 사위는 저와 함께 다니면서 본 것 중 한 곳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을 했다고 알려왔어요. 이미 인테리어와 가구들은 정해놨기 때문에 가게를 열 장소를 정하고 나니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픈 날짜를 정하고 저와 딸 그리고 사위 셋이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어요. 이제 2달만 지나면 오픈하게 됐어요. 그동안 고생해준 우리 아내와 장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은 무슨,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혼자 있지. 아니야, 내가 잘 나가는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용기 북돋아주고 믿어줬잖아. 너무 고마워. 그래, 그 마음 잊지 말고 성공해서 우리 딸한테 지금처럼 잘해. 자네가 망할 거라고 생각 들진 않는데 너무 성공해서 우리 딸한테 소홀해질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야. 축하 파티에서 사위는 저와 아내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와인을 한잔하고 들어와 그런지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즈음 나타나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이 또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멋들어진 정장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저번 꿈에서는 멀리서 그냥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이라도 한마디 걸어볼까 해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남편이 입고 있는 옷은 멀끔하기는커녕 물에 쫄딱 젖어 있었죠.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취까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냄새가 다 뭐야? 당신 대체 뭘 뒤집어 썼길래 옷도 이렇게 다 젖고 악취까지 진동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미련한 여편네. 우리 딸 데리고 나오려다가 이렇게 됐잖아. 내 딸 저렇게 두지 말고 당장 데리고 나와 얼른. 더 늦기 전에.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더라고요. 우리 딸? 우리 딸이 왜? 어디서 데리고 나오라고? 당신도 못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혼자 데리고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세히 좀 말해봐. 남편은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진짜 있었던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자꾸만 남편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꿈이 생각나고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기도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좀 이상해서 한번 들어봐. 글쎄 내 남편이 또 꿈에 나왔다니까. 저번에 딸내미 결혼 전에 한 번 나왔다고 했잖아. 그때처럼 멀끔한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이상한 냄새도 나고 옷이 쫄딱 젖어 있지 뭐야. 진짜? 남편이 쫄딱 젖은 이상한 냄새나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 뭐 다른 말은 안 하디? 나보고 딸을 거기서 꺼내오라고 거기 두지 말라고 엄청 화를 냈어. 살아있을 때도 늘 짜증내고 투덜거렸는데 그 정도로 화내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저번에 꿈에 나왔을 때는 네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전에 꿈에서는 내가 남편을 멀찍이 쳐다보기만 했거든. 그때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아, 그래. 저번에는 멀리서 보기만 했던 거구나. 그럼 그때도 옷이 홀딱 젖은 옷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어제 꾼 꿈에서도 멀리서 멀쩡해 보였다고 했잖아. 저번에 딸 결혼 전에 나왔었고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나? 네 딸한테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내 딸한테 큰일이 생길 게 뭐가 있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사는데 딸을 대체 어디서 데리고 나오라는 건지? 그래, 맞다. 네 사위 회사 그만두고 사업 크게 한다며?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사업 말아먹고 너희랑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고. 너 혹시 네 사위한테 투자했어? 나는 투자 안 하고 딸은 꽤 큰 금액을 투자했더라고. 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사위가 망하면 내 딸이 엮이게 될 테니까. 그래, 혹시 모르니까
네 사위가 사업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네 딸 진짜 이뻐했잖아. 왠지 네 딸 구해주려고 네 꿈에 나온 것 같아. 그 심술궂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처음 봤다며? 내 생각에는 경고해주려고 한 것 같아.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말 같았어요. 마침 사위가 사업을 시작할 쯤이니 딸아이가 어딘가로 빠진다면 사위의 사업이 망해서 같이 휘말리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사위가 망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찜찜하니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했죠. 이후 저는 딸에게 막 전화를 걸었어요. 딸, 너 혹시 네 남편이 열 가게에 가본 적이 있어? 아니, 아직 가보진 않았어. 한번 가서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은 있었는데 오픈날 서프라이즈로 보여주고 싶다면서 나한테 위치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래? 그럼 혹시 뭐 메뉴판이라던가 가게 인테리어 이런 거 디자인 고를 때 너한테 보여준 적은 있어? 아니, 그런 건 자기 동업자가 다 알아서 한다고 자기도 모른대. 그냥 한국 전통적인 느낌을 살려서 인테리어 한다고만 말해줬어.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건 물어보는 거야? 남편 가게가 궁금하면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오픈 날짜밖에.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딸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왠지 찜찜하니 가게에 직접 한번 가보자고 했죠. 내가 가게 위치를 알아. 저번에 나랑 같이 봤던 건물이라고 하면서 계약하고 알려줬었거든. 같이 한번 몰래 가보자. 몰래 가보자고? 이상한 꿈 꾼 것 때문에 엄마가 찜찜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뭔가 이상해서 그래. 네 아빠가 그냥 내 꿈에 나왔을 리가 없어. 죽고 나서 15년 동안 한 번을 안 나타나다가 너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어제 한 번. 이거 왠지 너한테 무슨 일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그냥 속는 셈 치고 엄마랑 같이 한번 가보자. 너와 안 가면 그냥 나 혼자라도 갈게. 아유, 알았어. 나랑 같이 가자. 나도 남편 가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오픈 전에 미리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딸과 저는 사위가 오픈 예정인 가게로 향했어요. 저긴가 보다. 엄마가 말한 건물 1층에서 공사하고 있네. 그러게, 공사 진행 중이긴 하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자. 그냥 멀리서만 보고 가면 안 될까? 가까이 갔다가 남편 만나면 어떡해? 몰래 훔쳐보러 온 거 들키면 좀 그렇잖아. 봐봐, 분명히 한식집 한다고 하면서 가게 외부를 한옥처럼 꾸밀 거라고 했잖아. 근데 가게 밖이 너무 세련되지 않았어? 한국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어. 진짜 그렇네. 누가 봐도 서양 느낌 나는데. 나한테도 분명 한옥 스타일로 외부랑 내부 꾸민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서 저기 일하는 사람들 아마 다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자. 원래는 멀리서 보고 가려고 했지만 가게 외부 인테리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비면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딸과 가게 안에 인부들이 식사로 하러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 사람들 다 나갔어. 지금 비었으니까 가까이 한번 가보자. 근데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 유럽풍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메뉴판과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그걸 보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이거 봐. 여기 메뉴판에 있는 게 죄다 커피밖에 없어. 여기 카페야. 카페. 한정식 집이 아니라고. 뭐라고? 진짜네? 이거 뭐야? 누가 봐도 카페 메뉴판이잖아. 간판도 카페라고 쓰여 있고 새로 만들어서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엄마, 남편이 계약했다는 곳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러 번 말했었어. 여기라고. 잠깐만. 여기 건물 경비 아저씨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자. 저는 당장 건물에 계시던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가게가 들어오는지 물어봤더니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많은 노부부가 은퇴하고 카페를 차린다고 덧붙여줬어요. 저와 딸은 당장 집으로 가서 예전에 사위가 저에게 준 투자 계획서랑 사업 계획서를 찾아봤어요. 혹시 나중에 사위 사업에 투자할 때 다시 보려고 버려두지 않고 농 안에 넣어두고 있었죠. 엄마, 이걸로 뭐 어쩌려고? 내가 네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나 싶어 한 10번쯤 읽어봤을 거야. 여기 봐봐. 여기에 사업에 투자한 회사 정보가 쓰여 있거든. 거기에 한번 알아보자. 그래, 알았어. 이거 외국 회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볼게.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해외 기업이라서 검색해도 안 나오나? 여기 투자했다는 회사 목록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도 못 찾았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없어. 없는 회사야. 그래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꽤 큰 기업처럼 쓰여 있잖아. 그럼 인터넷에 떠야 되는데 전혀 없네. 그냥 아무 이름이나 갖다 쓴 것 같아. 뭐라고? 그럼 이 종이 가짜야. 여기 투자 목록에 있는 회사들은 다 없는 회사라고? 이 사람 대체 뭐야? 왜 없는 회사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투자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게다가 이거 건네주면서 엄마한테 투자라고 했잖아. 혹시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우리 집 잘 사는 거 알고 사기치려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딸의 말을 들으니 무언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어요. 김 사장,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저번에 김 사장 조카가 투자회사 다닌다고 했었지? 해외 투자 부서에 있는 게 확실해? 내 조카? 내가 기억하기로 맞는데 얼핏 흘려들은 거라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투자회사 다니는 건 맞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그 회사에 윤혜준이라는 사람 다녔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윤혜준? 그 사람이 누군데 그래?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좀 급해서 그래. 혹시 가능하면 나랑 전화 끊고 바로 좀 물어봐줘. 미국에서 대학교 나온 윤혜준이라는 사람 투자회사 해외 부서에 있었는지. 엄청 급한가 보네. 그래, 알았어. 내가 조카한테 물어보고 바로 전화해 줄게. 혹시나 싶어서 저번에 만났던 부동산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조카에게 제 사위를 아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근데 돌아온 답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내 조카가 그런 사람 모른대. 그리고 해외 파트는 좀 규모가 작아서 한 팀으로 운영돼서 다 아는 사이라고. 자기가 모르는 거면 그 사람은 자기네 회사 해외 파트 부서에서 일한 적이 없는 거라고 딱 말하더라. 친구의 말에 저는 하늘이 노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희 친척들에게도 자기가 투자회사 다닌다고 투자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거짓말한 게 이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사위의 뒤를 조금 더 캐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남편이 나왔다는 대학교에 직접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대학 나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정말? 진짜야? 그 대학교도 거짓말이라고? 그럼 유학도 거짓말에 직장도 뻥이고 한다는 사업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니니? 딸은 남편이 자기를 속인 것 같다고 제 앞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더라고요. 얘, 정신 차려라. 지금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울 시간이 없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이고, 일단 이혼 소송이 제일 먼저다. 그래, 사기 결혼이니까 당장 이혼 소송하자. 저희는 바로 증거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바로 시작했죠. 이 소식이 저희 친척들 사이에 퍼졌는데 그 뒤에 자꾸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모, 진짜 그 사람 사기꾼이야? 투자해서 다닌 것도 뻥이고.
그래. 다 거짓말이야. 그냥 우리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고 보니까 고졸에다가 미국에 간 적도 한 번도 없다더라. 그럼 그 사업은 한정식 사업한다는 건? 얘는 참 그것도 뻥이지 뭐야. 이 자식 그냥 사기꾼이야. 우리 집 돈 많은 거 알고 의도적으로 내 딸한테 접근한 거야. 혹시 너 거기다가 돈 투자했어?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빠가 투자하신다고 하길래 내가 무조건 막았거든. 이모한테 미안하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맡겨. 내가 중간에서 막았지. 그래, 다행이다. 네가 우리 딸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전해두거라. 그리고 저는 사위에게 연락해서 식사를 하자고 했고요. 사위는 아무 의심 없이 와서는 저에게 또 투자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20억을 투자하겠다고 선뜻 말해줬어요. 장모님, 정말요? 그 큰 돈을 저에게 투자하신다고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야지. 그 대신 내가 조건이 하나 있네. 무슨 말씀이시든 귀담아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우리 딸이 투자했다는 1억 5천은 지금 당장 돌려주게. 부부 사이라도 돈 관리는 깔끔해야 돼. 자네랑 나랑은 투자 계획서를 넣고 투자 계약을 하는 거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줘버렸다며? 그럼 제가 아내에게도 계약서 써줄게요. 아니야. 그건 우리 손주들 쓰게 남겨뒀으면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나? 그럼 내가 당장 내일 투자금 입금해주고. 20억 투자를 내일 당장이요? 물론이죠. 제가 지금 당장 아내가 줬던 돈은 돌려줄게요. 그렇게 제 딸의 돈을 찾았고 사위는 제 뒤에다 대고 90도로 정중하게 인사까지 했지만 저는 다음날 곧장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전 사위가 거짓말을 해서 결혼했다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딸은 손쉽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사위는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감방에 들어가게 됐죠.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미 해외로 튀려고 미리 준비를 다 해뒀더라고요. 오픈날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예약해두고 해외에 거처까지 마련해둔 상태였어요. 정말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빨리 딸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처음에 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예요. 더 큰일을 당하기 전에 알려준 남편에게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가버렸는데 이제라도 한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고 저도 딸 교육을 더 시켜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남편 기일날 딸과 조촐하게 제사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딸아이가 이혼을 한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란 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발견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 딸과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나마 빨리 알아서 더 놀아나지 않음이 어디냐며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고 하던데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저와 같은 일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드였습니다.